주말부터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 상인들도 허탈하긴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MBN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38.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3%로 지지율이 계속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선 윤 후보보다 이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식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하며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늘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식 사과 요구에는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서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지며 추워지겠고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6천억 원대에 달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일 김주아 앵커의 휴가로 저와 차윤아 앵커가 진행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의 한 걸음 다가서는가 싶었지만 45일 만에 우리의 일상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당장 모레 이번 주말부터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그리고 영화관은 10시로 단축됩니다.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되고 수도권은 학생의 3분의 2만 학교에 가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당장 모레 0시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지역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도 대폭 제한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과 카페, 노래방,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만 열 수 있게 됩니다. 2주 연속 전국 위험도가 매우 높음을 보이면서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다시 일상 회복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지됩니다.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은 오는 20일부터 학생의 3분의 2만 등교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가 모두 접종 완료자일 경우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내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소중한 일상이 멈추게 된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일상 회복 재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랬듯 우리도 한 달 하고도 보름 만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병상도 턱없이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달 안에 10,000명, 그리고 다음 달에는 2만 명의 하루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결국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전 국민 접종률 70%의 목표를 달성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일상회복 첫날 1,686명이던 확진자는 한 달 만에 5,000명대를 기록했고 이후 일주일 만에 7,000명을 넘었습니다. 일상회복 45일째인 오늘 신규 확진 7,828명에 위중증 환자는 989명을 기록하며 주요 방역 지표가 한 달 새 3배에서 4배 악화했습니다. 중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는 100명에 육박했고 준비된 병상이 환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며 결국 의료 대응 역량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2~3배 강한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거리두기를 통한 숨고르기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잠깐이라도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이번에는 정말 서서히 단계적으로 병상 확보와 치료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라면 2배에서 3배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 강화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문 대통령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악화한 여론 속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강화한 방역 조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다시 치명타를 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보상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원 방식에 대해 여당에서 주장하는 선지원 후 정산에 동의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 야당은 해외 순방을 떠나 한가로이 사진을 올리더니 뒤늦게 의미 없이 송구하다만 반복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부활한다는 소식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전국 유명 관광지 상인들은 허탈한 모습입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를 마치고 이제 손님 좀 받아보나 싶었는데 축제를 열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호 기자, 뒤에 조명이 화려합니다.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비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백사장의 화려한 불빛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인 해운대 구남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그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가 열리는 부산 남포동 주변도 돌아봤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인들은 이런 분위기에 사적 모임 인원까지 4명으로 줄여버리면 살 길이 막막하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정말 죽으라는 거랑 똑같죠. 토요일 되면 조금씩 왔지. 근데 지금 내일 토요일부터 못하게 하니까 다 안 오지. 오겠어요? 연말연시 최대 행사인 전국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주변 상가와 숙박업계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더 연장되거나 강화되면 겨울방학 특수마저 놓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손실보상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분기별 최소 지원 금액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썩 좋지 못합니다.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이미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지금 정도의 지원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손실보상을 받았는데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분기별 최소 손실보상 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신용 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내놓고 신용 보고. 선진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은 이자 없이 대출해주거나 기존 대출 이자를 면제해줍니다. 유럽에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들도 업종별 차등을 주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업종별로 그 코로나 타격을 받은 업종, 안 받은 업종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크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 매출에 비해서 작년, 금년의 매출이 떨어진 부분에 지원을 해야 돼요. 일부 자영업단체들은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정책부 이상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기자,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이 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전면 등교도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4분의 3,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학생 수를 조정해서 등교해야 합니다. 예. 이 최근 일주일 동안 학생 확진자는 6,084명으로 하루 평균 869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54.3%, 2차 38.9%에 머무릅니다. 현재 성인의 2차 접종률이 92% 안팎인 걸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건데요. 이런 상황이 전면 등교 중단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예, 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 맞벌이 부부들은 또 걱정이 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와 관련해서 궁금증 몇 가지 좀 풀어보죠. 사적 모임 기준이 전국 4명으로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이 6명이면 이 가족들은 밖에 나가서 외식도 못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동거 가족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대신에 동거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데요. 예.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입니다. 예. 그럼 이제 식당 갈 때마다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네.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 됐군요. 이 거리두기 강화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주말에 결혼하려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어떡합니까? 하객 수도 변화가 있나요? 네,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예. 선택해야 하는데요. 지금처럼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서 250명을 부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일반 행사 기준을 따라서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하객만 초대해서 299명까지 부르는 방법입니다. 예. 결국 현재 499명이던 하객의 최대 인원이 200명 이상 줄어드는 셈입니다. 참고로요, 혼주와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는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방역 패스가 좀 미뤄지긴 했는데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 백신을 다 맞은 사람 3명. 그래서 4명이 식당에 가면 가능해요? 식사 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단 예. 예외도 있는데요. 미접종자가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18세 이하 또 코로나 완치자일 경우엔 가능합니다. 만약 미접종자 4명이 모두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면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이 가능한 겁니다. 또 같은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건 허용이 되지만 이 경우에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해서 4명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예. 백신 미접종자는 이제 카페에서 혼자 밥 먹어야 네. 되고 커피숍도 혼자 가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취해서 지금의 이 확산세를 좀 꺾으면 정말 다행인데 앞서 잠깐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마는 정은경 청장이 뭐 최대 2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거가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이요. 거리두기 예. 강화 조치가 없이 이 현재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이달 말에 10,000명, 다음 달에는 최대 하루 2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 증가의 선행 지표인 검사 양성률은 2.95%로 일상 회복을 시작할 때보다 무려 2배나 높습니다. 아, 예. 이 부스터샷의 접종률도 46.4%에 불과해서 확산세를 꺾기에 역부족인데요. 예. 또 이 오미크론 확산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미 지역사회에 이 확산세가 이미 폭넓게 침투를 했기 때문에 16일 이내에 이를 꺾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었고 지금 더 강한 그런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지금도 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인데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네. 된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 비관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도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4차 예. 대유행 이후에 80대 이상 고령층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달 말부터 이 증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최근 일주일 8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명으로 같은 기간 60대와 70대보다 적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를 80대 이상에서 부스터샷 접종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80대 이상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62%로 60대보다 2배가 넘습니다. 아, 예. 3차 추가 접종까지 끝낸 80대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네. 3차 접종에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고연령대, 60세 이상 고연령대에서 미접종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 이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고 또 위중증 환자의 51%, 사망자의 50%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 특히 60대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6%, 위중증 환자의 48%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오늘 이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들은 앞으로 2주간 반드시 집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아직 60세 이상에서 아직 접종을 안 한 미접종자가 97만 명이나 되고 네. 이분들이 주로 위중증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미크론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또 미국도 그렇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1, 2주 안에 이제 완전히 지배종,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중이 52%로 델타 변이를 앞질렀습니다. 예. 이 이유도 이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오미크론 대유행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델타 변이 또 독감을 비롯한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겹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한다는 건데요. 예. 반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증 범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확보를 했다면서 코로나를 내년까지 종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뭐 비관론과 낙관론이 같이 네. 나오고 있어서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N 매일경제는 여론조사 업체 RN서치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15차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선 주자 지지도를 물었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상승세, 윤 후보는 하락세를 타면서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 4명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8.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2.3%로 오차범위 접전을 벌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2.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3.4%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14.4%포인트라는 큰 격차를 보였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세, 윤 후보는 하락세를 보이며 3.9%포인트까지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TK에서 예상을 깨고 이재명 후보의 지금 선전이 지금 두드러진 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 TK 출신이라는 것이 이번 메타버스 투어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0%가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다. 75.9%는 지지 의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와 30대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각각 38.2%와 31.9%로 다른 연령보다 높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꼽은 응답이 28.9%로 가장 많았고 정책과 공약 19%, 경제 문제 해결이 17.5%로 뒤를 이은 반면 최근 논란이 된 후보 배우자를 꼽은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부스터샷을 맞겠다고 응답했는데요. 대장동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조창훈 기자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것과 관련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78.4%는 맞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반대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1.4%, 30, 40대는 20%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백신 안전성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장동 특검 실시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혐의가 드러나는 부분을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벌써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할 거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이 야당하고 협상을 빨리 들어가든지.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 걸 두고 응답자 44%는 이재명 후보, 29.9%는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고 두 후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도 16.3%에 달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9%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0.8%,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네, MBN이 2주마다 하는 정치 여론조사, 오늘 15차 여론조사인데요. 정치부 손한빛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금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여야 선대위가 꾸려지면서 이제 이루어진 첫 번째 우리의 여론조사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지금 계속 정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크게 올랐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대위 내부 갈등을 가까스로 추스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에 나섰고요.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의 기존 정책을 바꾸는 등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안정감을 강조하면서 50대 지지율은 소폭 올랐지만 반면에 2030 청년 지지율에서는 윤 후보와 비슷하거나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선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대표를 포용한 게 효과를 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이재명 후보가 TK를 방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혹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대구 경북을 찾아갔었죠. 그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삼저 호황으로 경제를 살렸다고 칭찬하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이 후보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가는 갈리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자, 이 같은 발언의 덕분인지 TK 지역의 지지율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이전 조사 때 19.2%였는데 이번에 31.1%로 11.9%포인트 상승했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TK에서 9.7%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48.1%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권은 이제 말이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로서는 효과를 본 셈이군요. 예. 자, 우리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이번에 처음 물어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조사에서는 그 물음을 처음으로 던져봤는데요. 연령대별로 답한 게 좀 엇갈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40대 이상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최우선 요소로 꼽았던 반면에 2030 세대에선 정책과 공약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2030 세대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정책 등에서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이 좀 더 큰 만큼 정책과 공약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호남 지역에선 국정 운영과 정책 공약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 등이 중요하게 평가된 반면 경북 그리고 대구 지역에선 국정 심판과 대장동 땅 의혹 등이 호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나 또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네. 관련해서 여러 논란과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예. 유권자들은 이 가족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물음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요. 최근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MBN 여론조사에서 후보 예. 배우자 항목을 후보 선택지의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답변으로 택한 이들은 3.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후보 개인의 능력이나 공약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저희 여론조사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이 됐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조사에는 반영이 아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향후 조사에선 김건희 씨 의혹이나 오늘 또 보도가 확산이 됐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과 관련한 것들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손한빛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이른바 가족 리스트가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정법 위반이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 이동호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한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불법 도박 경험담을 쓴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이용자는 수도권 인근 도박장에 드나든 후기와 온라인 포커머니 매매에 관한 글도 100건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인 이 씨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건 실체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고 당 선대위는 상습 도박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인이 사실상 시인하는 뭐 이런 그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아주 없는 모양이죠. 이 씨가 한 마사지업소 방문 후기를 올린 사실까지 알려져 성매매 논란에도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은 성매매는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상습 도박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면 그때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윤석열 후보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사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내용 진위 확인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뭐 저나 제 처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며 후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숨지 마시고 다 정리되는 대로 아마 후보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씨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뒤 송구하다고 말한 윤 후보를 두고 억지 사과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종의 지난번에 있었던 개사과 버전2와 같이 억지로 사과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줄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씨의 한국게임협회 기획이사 경력에 허위 의혹을 두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자문역이었다며 민주당이 사과 진위를 왜곡하고 채용비리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 전담팀을 구성하고 김 씨 관련 의혹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재환입니다. 후보들의 행보도 살펴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회 대전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말로만 하는 방역은 탁상 공론이라면서 코로나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 부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추 전 장관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대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지대개혁을 통해서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위원장을 맡은 추 전 장관은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저의 지대개혁과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은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 교육혁신, 기후정의 등 핵심 어젠다를 발굴해 1월 말까지 후보에게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감염병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치료 결과, 병원과 환자 가족 정보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한다는 건데 정부의 시스템 부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코로나 플랫폼이라는 이런 것이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과학적인 방역 체계가 도출돼야 되는 것이지 말로 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탁상공론입니다.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제시한 이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해 강행 처리해놓고 이제 와서 유예하려 한다며 양도세 중과로 고통받을 국민을 생각한 게 아니라 표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마구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학 강사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윤석열 후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인데요. 예. 전국 교수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윤 후보가 어제 그 시간 강사를 공개 채용하지 않는다라는 논란의 발언을 하면서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 강사를 어떻게 뽑는지라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노조와 한교조는 현실을 좀 아는 우리가 한마디 해볼까 한다면서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겸임 교수가 됐든 강사가 됐든 그렇게 이력서 하나 받아가지고 금정도 아니하지 하고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박 위원장은 모욕을 당한 겸임 교수들과 강사들 그리고 이 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윤 후보가 사죄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도 항의 집회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번에는 교수들이 아니라 스님들인데요. 스님들이요? 네. 예. 조계종 중앙종회가 불교 폄하 발언 논란이 있는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사 앞에서 무건정진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난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합천회 인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걸 두고 봉의 김선달이라고 비판했던 게 발단인데요. 예. 종회 대표단이 안으로 들어가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때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심각한 의심을 했습니다. 정 의원의 출당 조치를 공식 요구했고요. 예.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일어나서 응징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선거가 임박할수록 참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은 금과 옥조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통한 사람들을 공개했었잖아요. 오늘 또 추가로 공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한 사람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오늘 한 명 더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수행비서였다는 백종선이라는 인물인데요. 원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친형인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는 그 4인 회의, 여기에 주동 멤버입니다. 김부선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무마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백종선입니다. 원 본부장은 백 씨가 증거인멸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며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더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에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수사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권은 자꾸만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특검에서 한번 다 까보자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안 후보는 오늘 오전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성탄절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대선 분위기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분들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형 집행 정지예요, 석방하라는 거. 근데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사면을 얘기했잖아요.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네, 일단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예. 수용자가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검사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건데요. 예. 안 후보 얘기는 두 분이 지금 건강이 정말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에 두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이 났는데 이때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보수층의 마음도 사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두 분에게는 사면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후에 이제 차기 정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였습니다. 그제 제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천연 기념물도 무너졌습니다. 고산리 화산 쇠설층 절벽 일부가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건데요. 안전상 관광객들의 출입은 당분간 통제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제주시에 있는 해안 절벽입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이른바 화산 쇠설층입니다. 그런데 천연 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 절벽 윗부분이 칼로 베어낸 듯 뚝 잘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산 쇠설층 상부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떨어진 잔해는 붕괴된 건물처럼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제 오후 제주도 서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의 영향을 받았는데 당시 절벽 주변에는 강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쾅쾅 한 소리가 나면서 흔들리는 느낌도 나고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 놀랬지 뭐. 이제 마트에 가서 물고 가니까 다 같이. 화산 쇠설층 특성상 진동에 약한데 이번에 무너진 면적은 마을버스 한 대 정도 되는 24세제곱미터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쟤들 있지 않습니까? 쟤들이 쌓여가지고 만든 응애암층이거든요. 모래와 같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건드려도 부서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관리본부는 관광객의 안전과 기념물 보호를 위해 당분간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젯밤 경남 거창군에서도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기상청은 제주도 지진과 연관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주행 중 번호판이 바뀌는 자동차.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부산의 한 도로에서 목격됐습니다. 번호판을 훼손하는 것도 불법인데 범죄라도 연루됐다면 더 큰일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차량입니다.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씌워지는 듯 바뀝니다.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 실제 도로 위에서 일어난 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차를 추적해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차 번호판 안쪽 위에 또 다른 번호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롤스크린으로 불리는 장치를 설치해 위조한 번호판이 내려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적사항 확인하고 이제 운전자 확인되고 번호판 두 개 달린 것도 다 확인되니까. 이런 번호판 개조용품이 해외 사이트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격은 8만 원대입니다. 번호판을 뒤집어 다른 번호판으로 바꾸거나 아예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운전 중에 리모컨을 누르면 번호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번호판 조작 장치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롤스크린 번호판을 부착한 40대 운전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입 경로와 범죄 인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김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40층이면은 어느 건물에서 불이 난 건가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이 화재 당시 모습인데요. 건물에서 이렇게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예, 이 40층짜리 건물은 홍콩의 번화가인 코즈웨이 베이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인데요. 홍콩의 화재 등급은 1에서 5로 분류되고 5가 최고 심각한 수준인데 30분 만에 화재 등급 3이 발령됐고 약 5시간 만에 화재는 거의 진압됐다고 합니다. 40층 건물인데 5시간이나 불에 탔다. 네. 화재 원인이 뭡니까? 현지 경찰은 저층 쇼핑몰에서 구역 전기 스위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건물을 감싸고 있던 대나무 비계로 불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세계 무역센터라면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 대피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1,200명 정도가 대피했고 13명 정도가 다쳤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저층부 매장들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일부 식당과 사무실만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갇혔던 사람도 있는데 몇 시간 동안 구조를 기다리다 구출됐다고 하네요. 이런 화재나 사건 사고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미리미리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촉이거든요. 택시기사의 촉이라는 주제인데 이건 택시기사가 촉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건데요. 사기당할 뻔했던 피해액이 5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누가 5천만 원씩이나 이 사기를 당할 뻔한 건가요? 이 택시기사가 그거를 알아채린 건가요? 네, 이제 이게 그제 정읍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택시기사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내렸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 이 노부부는 딸이 납치됐다며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얘기를 듣던 경찰이 보이스피싱인 걸 더 확신한 다음에 이제 자녀분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노부부를 안심시켰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품 안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려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인데 할아버지가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뻔했습니다. 이번에도 돈 얘기인데 돈 주고도 뭘 못 산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지하 주차장에 초록색 빛깔의 차 옆으로 아이 2명이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차를 발로 차기 시작하는데요. 한두 곳 발로 차고 끝난 게 아니라 범퍼와 문짝 등 보이는 곳마다 발로 차서 차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근데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 차가 그렇게 비싸다는 뜻인가요? 이 차가 하필 국내에 별로 없는 희귀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영화로 유명한 분노의 질주에서 등장해서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사람은 국내에 20대밖에 없는 차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저 차주인이 혹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8살, 7살이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 예. 차량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너무 어린아이라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 차량 수리비는 약 3천만 원 정도 책정됐다는 게 차량 주인 설명입니다. 아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인 대응 방법인데 아이 부모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 차량 주인은 밝혔습니다. 가끔 이제 뉴스 보면은 돈 많은 외제차 주인이 그냥 애들이 그랬으니 넘어가자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자, 죽다 살아난 사슴은 또 뭡니까? 네, 거의 죽다 살아난 사슴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호수가 얼어 만들어진 살얼음판에 사슴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깨지면 금방이라도 빠질 듯한데요. 예. 너무 미끄러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슴을 구조하려고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소방관이 기어서 가나요? 이렇게 얼음판이 깨지면 물에 예. 빠지게 되다 보니까 몸에 밧줄을 묶은 뒤에 엉금엉금 기어서 사슴에게 접근을 합니다. 예. 그 소방관의 신호에 맞춰서 동료들이 밧줄을 당기고 이렇게 사슴의 뒷자리를 잡아서 밖으로 구조했다고 하네요. 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소방관들은 뭐 사람, 동물 가릴 것 없이 구조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960년대) 군사정권 시절 거리를 정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불황자들을 강제로 수용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시립갱생원. 그런데 불황자가 아닌데도 끌려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는데 그 실상을 탐사M에서 파헤쳐봤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대열을 맞춘 남성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연령대 역시 다양합니다. 갱생, 새 삶을 산다는 의미의 갱생원에 이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갱생원의 역사는 올해를 기준으로 약 6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른바 불황자 수용시설이던 서울시립갱생원은 언뜻 고즈넉한 분위기까지 감도는 이곳, 은평구 구산동에 설립됐습니다. 설립 시기는 1961년, 서슬퍼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취재진은 당시 갱생원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각종 시민단체를 통한 피해 사례부터 일반 SNS까지. 수소문 끝에 불황자 수용시설을 조사 중인 한 서울시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갱생원 말 그대로 들어와서 삶을 갱생해서 나간다 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집단적으로 강제 수용됐었던. 서 의원을 통해 당시 갱생원에 입소했다가 나온 74살의 김춘섭 씨를 경기도 안양에서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50년 이상 넘어서일까? 김 씨의 인터뷰는 가명이나 익명 처리 대신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해 진행됐습니다. 3년간 수용 생활을 했던 김 씨는 55년 전인 1966년 입소 당시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 3명이 사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탑 앞에 가니까 여러 명이 또 그러고 쪼그리고 앉았어요. 잡아다 놔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그곳에서 김 씨는 매일 죽을 고비를 넘겼고 당시 수용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까지 증언했습니다. 냉장 시설이 돼 있어서 오래 보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죽어나오면 아침에 그 파란 열십자 그려진 하얀 차가 탑차가 또 와서 실어 갑니다. 매일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로 실려나가는 시신들 역시 부지기수였다는 게 김 씨의 증언입니다. 갱생원 설립 당시 설치 조례입니다. 거리를 방황하거나 노숙하는 불황인을 직업 보도한다.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김 씨는 노숙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불량아들 잡아다가 뭐 수용해놨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거려. 근데 물론 저쪽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쪽에 있는 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김 씨가 처음 배정받은 방 정원만 20명. 수용자가 넘칠 때는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사용했습니다.
2-3천 명 된다고 거기서 안에서 그런 소문들이 들렸어요. 그 현황판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당시 자료입니다. 1963년 기준으로 수용 인원의 70% 이상이 직업이 있다고 답했고 50% 이상이 경찰에 의해 끌려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노숙, 불황 여부와는 상관없이 끌려온 사람들이 대다수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산하였던 시립갱생원. 당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시대 상황 설명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감찰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성린 씨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황인들이 많이 다니면은 외국인들한테 그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디 수용을 하자.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 불황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1975년 발표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과거 형제복지원 등 피해자들을 강제 입소하는 데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불황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표현도 불분명하거니와 그 대상도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수용의 빌미가 됐습니다. 앞선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시기는 60년대. 이 같은 무분별한 근거조차 없던 당시부터 강제 입소는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수용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일까? 2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근에야 진척이 되고 있지만 그나마 약 25억 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가의 강제조정 결정이 최근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그 피해 생존자들의 그 피해 사실 조사 의뢰. 그러다 보니 불황자 수용시설인 시립갱생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극단적인 인권침해 시설들이 많이 이제 폐쇄되어 가지고 원래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에는 이제 피해 생존자가 살아계시는 이제 그런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언을 정확하게 들어서 피해자 김춘섭 씨의 첫 인터뷰 증언과 주변 정황으로 봤을 때 시립갱생원의 수용자는 수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불황자로 몰려 강제 수용됐다가 부역과 같은 고생 끝에 죽어야만 지옥을 나가야 했던 이름 모를 피해자들. 시립갱생원의 가슴 아픈 과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탐사엠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특히 수도권에는 올겨울 첫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물러간다는데 대신 올겨울 들어 최강의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니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에 먼지 흡입 청소차가 출동했습니다. 도로에 쌓인 분진을 빨아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작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도 벌였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공사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노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서울 남산입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데요. 수도권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건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바깥 활동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답답해가지고 숨쉬기가 좀 힘들고 경치가 잘 안 보여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부터 점차 해소되지만 대신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 호남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및 중부지방에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말인 모레는 일부 지역이 영하 15도로 내려가는 등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두 달에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과연 통상임금일까 아닐까?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약 6,300억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업계는 관련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에 걸친 소송을 벌인 끝에 근로자들이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 측 적용을 어렵다고 본 겁니다. 앞서 1심에선 노측이, 2심에선 사측이 승소했습니다. 뒤바뀐 판단에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적용받을 3만여 명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존중은 하고요. 판결 외에 다른 주장 사항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좀 적절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될 금액은 6,30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산업계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든 나쁘든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다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 이런 환경이 되니까 앞으로 소송은 더 본물 터지듯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은 카카오와 굿모닝 아이텍이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수상 기업들의 성공 비결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 뱅크와 페이 상장까지 카카오그룹은 올해도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메신저로 출발해 이제는 콘텐츠와 테크핀, 이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가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최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중견기업 부문에선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기업들의 가상화 시스템과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굿모닝 아이텍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나 시스템 가상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드론을 이용한 도심 항공교통, 에어택시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줄기세포 추출 장비를 국산화한 미라셀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이게 한국 기업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 기체부터 저희들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토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를 선별적 분리, 농축하는 기술이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출 시장이 지금 라쉬반 등 4개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니코보코 등 9개 기업도 4차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 추위는 덜했지만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만 미세먼지가 남아있겠고요. 날이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체감 추위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전혀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남을 따라서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면 이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 북동 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 북부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되어 있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도 1에서 많게는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기온이 급 하강하며 중북부를 따라서는 한파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크게 추워집니다. 광주 아침에 1도, 대구는 영하 1도를 가리키겠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동해안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